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간담회를 연 지 한 달여 만에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꾸리고 조사 기간도 최대 2년 걸리던 것을 반년으로 확 줄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주가 조작에 대응하는 별도의 기구가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산하에 총 34명 규모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단장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맡고 산하에 강제조사반은 금융위, 일반조사반은 금감원, 신속심리반은 거래소가 맡게 되는데요. 강제조사반은 현장조사나 포렌식 같은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 금융위 인력 4명 내외로 꾸려지고 일반 조사반은 자금 추적과 문답 등 임의 조사권만 갖고 있는 금감원 조사 인력 18명 안팎으로 꾸려집니다. 거래소가 맡게 되는 신속심리반은 12명 내외 규모입니다. 정부는 대응단의 인력을 추후 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상 거래를 감시하는 방식도 바꾼다고요? 네, 오는 10월부터 계좌 식별 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번호를 결합시켜서 개인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적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 감시를 하고 있어서 동일인인지 연계성 파악이 어렵고 또 감시 대상이 매우 많아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방식을 바꾸게 되면 전체 23,017만 개의 계좌를 전수 감시해야 됐던 곳에서 약 40% 가까이 대상을 대폭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조사 기간도 현재 평균 15개월에서 2년 걸리던 것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불법 이익 의심 계좌는 신속히 탐지해서 조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동결하고 혐의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다음 주 중에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삼성증권이 15년 전에 구축한 낡은 과세 시스템을 방치하면서 그간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를 뒤늦게 발견한 삼성증권은 오는 11일 전까지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문제가 됐던 건 커버드콜 ETF죠. 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 수익을 얻는 ETF로 하락장에도 안정적인 배당을 준다고 강조한 상품입니다. 그간 자산운용사들은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얻은 수익은 분배금에 활용하거나 유보금으로 활용해 ETF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문제는 증권사 시스템에서 매도할 때 증권사가 콜옵션 프리미엄 상승분도 이자소득세를 매기면서 일부 금액에 대한 15.4%의 세금을 추가로 낸 겁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ETF 보유기간 과세 시스템 구축 TF를 구축하고 증권사들의 새 과세 시스템 구축을 한 지침을 배포했는데요. 당시 거래소가 배포했던 1차 가이드라인은 ETF 매도 시 미과세 분배금을 계산할 때 과세 기준을 투자자가 받은 현금 분배금 총액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한 달 뒤 2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매도 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옵션 프리미엄 등 파생상품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후속 공지를 했는데도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2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았던 삼성증권은 해당 종류의 ETF를 매매한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추가로 걷어간 셈인데요. 삼성증권은 오는 11일 이전 ETF 중간 배당 라길인 만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현재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장내 파생 상품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가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 9개의 순자산 가치는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아직까지 삼성증권만 오류가 드러난 상황이지만 금융투자협회가 각사의 시스템 상황을 취합한 이후 시스템을 방치한 증권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210원과 1,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인상률 범위가 1.8%에서 4.1% 사이로 좁혀진 건데요. 노사 입장차가 큰 탓에 공익위원들이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210원에서 1,440원 사이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만 30원인데 노사 양측이 내년 인상률을 1.8%에서 4.1%내로 제시하도록 범위를 좁힌 겁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이어졌는데요. 노사는 8차 수정안에서 각각 1,900원과 1,180원, 인상률로 따지면 8.7%와 1.5%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720원에서 더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본격 개입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 회의에서도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표결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노사 양측 최종 제시안을 두고 총 27명의 위원들이 투표하게 됩니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9명씩인데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쥐는 겁니다. 다만 표결에 붙이기까지 경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자정을 넘기며 모레 새벽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심의 촉진 구간 상한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표결을 아예 보이콧했다가 최저임금이 상한보다 더 낮게 책정된 적도 있어 표결 후 절차인 이의제기 기간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회의에서 의결된 금액을 고시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법원의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의 경우 이른바 신용불량 딱지를 1년 만에 떼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소상공인 채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지 나흘 만에 발표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건가요? 네,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법원 회생 절차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선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면 관련 약정에 따라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공정보 조기 삭제 관련 규약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이미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원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소상공인 채무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어제 오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회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1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권 차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의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결제액이 늘어서 이익을 얻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카드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정부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고요? 네, 정부와 금융권 등은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생 쿠폰 사용으로 카드사 결제가 늘어나는 만큼 이익을 얻는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미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선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 구간별로 0.4에서 1.45% 수준입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에서 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부와 카드사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등 때문에 80억 원의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대신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 다른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6.27 대출 규제를 비껴간 성동구의 한 아파트가 6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흥행을 계속 이어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어제 청약을 실시한 아파트에서 역대급 경쟁률이 나왔다고요? 네, 서울 성동구 OTL폴의 아파트인데요. 1순위 모집에 2만 7천 명이 넘는 수요가 몰린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어제 마감한 해당 아파트 1순위 40가구 모집에 2만 7,52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688.1대 1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서울 분양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강남의 DH대치 에델루이 1순위 경쟁률 1,025.5대 1 이후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날 실시된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아파트도 1순위 모집에 20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기도 평택 고덕 신도시의 자연앤하우스 D 아파트도 1순위에서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는데 그런데 올 하반기에도 청약 시장이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제 청약이 실시된 서울 내 아파트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들인데요. 따라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택의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마지막 민간 공공분양 아파트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보였던 건데요. 앞으로 청약이 실시될 서울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잔금 용도의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분양 아파트의 경우 차익 실현이 가능한 아파트이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 흥행을 이어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증가 추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164건으로 전달보다 24% 가까이 줄면서 넉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중도 해지도 179건으로 같은 기간 10% 넘게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주택 매매를 통한 차익을 노리는 분위기가 강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 부담으로 현지 가격의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미국 시장 공략이 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상반기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일단 얼마나 줄었나요? 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약 44,500대로 1년 전보다 28%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전기차 소비가 5% 늘면서 시장 규모는 커졌는데 현대차 그룹은 뒷걸음질 친 겁니다. 현대차가 4.6% 감소한 39,988대를 기록했고 기아는 54%가량 급감한 13,600여 대의 판매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7.6%로 지난해 상반기 11%를 기록했을 때보다 3.4%포인트 줄었고요. 지난해 테슬라에 이어 2위였는데 올해는 제너럴 모터스에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전기차 후발주자들이 상품성을 키우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어서 타격이 컸는데 관세 부담이 앞으로 더 본격화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미국 자동차 수출 자체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3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6.8% 감소했습니다. 유럽이나 유라시아 지역의 수출액이 각각 16%, 55% 증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현대차는 그간 미국 현지 재고 물량을 활용해 가격을 올리지 않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앞으로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빅딜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미국 내에서 판매가 더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품목별 관세 해법에 따라 현대차의 미국 전략도 큰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기반으로 성공 가도를 이어가면서 전체 메모리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순위가 역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강자인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매출 1위를 차지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매출 1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1분기 디램 시장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달성했는데요. 이번에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즉 메모리 반도체로 넓혀봐도 공동 선두로 올라서면서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인공지능 시대의 수요가 급증하는 HBM 공급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순위가 역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가 3분기부터는 우위를 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HBM 메모리는 고부가가치 제품이거든요. 범용 메모리의 3배에서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제 매출 측면에서 삼성을 앞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반토막난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1조 원을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실적 회복은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엔비디아 납품 여부에 달려있는데요. 아직까지 엔비디아 공급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하반기에도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의 HBM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배달의 1위인 배달의 민족의 선불충전금 상승세가 2년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료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경쟁자인 쿠팡이츠의 무서운 추격에 충성 고객의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배민의 선불충전금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요? 네, 지난 2분기 배민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347억 원 수준으로 직전 분기보다 3.6% 줄었습니다. 2023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거침없이 상승하던 선불충전금 규모가 2년 만에 처음 감소로 돌아선 겁니다. 선불충전금은 소비자가 미리 결제를 통해 충전해뒀다가 주문할 때마다 사용하는 돈으로 고객 충성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배민 측은 1분기는 설 명절과 입학 시즌으로 선물하기 등 선불충전금이 늘어나는 것 대비 2분기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1분기 대비 2분기에도 충전금 규모가 늘었습니다. 현재 배달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배민이 아직 압도적인 1위자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쿠팡이츠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125만 명으로 1년 사이 53%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배민 이용자는 2,213만 명에서 2,229만 명으로 0.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카드 결제 규모를 봐도 지난달 쿠팡이츠 점유율은 41.6%로 1년 사이 15%포인트 급성장했지만 배민은 65% 점유율에서 53%로 축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달앱들이 입점 식당에서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배민이 업계 1위인 만큼 관련 논란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체를 꾸려서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가장 먼저 AI 관련 정책에 착수합니다. 우선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 정책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여야가 뭐부터 함께 하나요? 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6일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특히 AI 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지원 정책과 민관 협력 방안을 비롯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AI 산업 관련 정책은 여야의 대표적인 대선 공통 공약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5만 개 이상의 GPU를 확보하고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고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AI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부터 빠르게 입법화하겠다는 건데 AI 지원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야는 지난 7일 정책위 상견례에서 민생공약 협의체를 꾸려 최소 110여 건 이상의 대선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AI 산업 진흥책과 더불어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신속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일에는 삼성 SDS를 방문해 AI 관련 국가적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J 정부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상호 관세 부과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도 세율과 시점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를 향해선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가 계속 미뤄져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이 부과일이라고 강조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제부터 오늘, 내일에 이어서 여러 나라에 발송하는 서한에 따른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부터고 날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날에는 협상 결과에 따라 부과 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간 9일 오전에 최소 7개 나라와의 무역 관련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 발표도 예고했는데요. 특히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최대 2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제약업계에 1년에서 1년 반가량의 시간을 주고 이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들에는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리에 대한 관세도 발표하겠다며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무상 군사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조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부담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1조 5천억여 원의 9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와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